지금부터는 또 네. 이재명 정부가 잘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5만%. 5만% 동의하죠. 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달려 있어. 이거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됩니다. 근데 네. 다행히도 주식 시장은 지금 순풍이죠.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맞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그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경제평론가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우리 소장님한테 달려 있어요. 웃을 일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진짜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 일단은 주식 시장은 그래도 좀 기분 좋아요. 요거 잠깐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조금 이제 내려앉긴 했는데 사상 첫 코스피 지수가 3,600을 돌파했었고요.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는 건 반도체주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렇게 대장주가 오른다는 건 향후의 상승 가능성을 더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종의 벤치마크라고 하는 대장주가 이렇게 움직이면 추후적으로는 따라서 다른 종목들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한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5천 우리가 뭐 이 기세라면 뭐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아유, 그때도 지적하셨죠. 네, 이거 참 서글퍼. 그러니까 이런 게 믿음이 없는 곽수장 같은 애들, 이런 애들 팔았어요.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켜.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해외 투자자들 만나서 솔직하게 얘기했죠.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보다 한국의 국민들이 먼저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형적으로 지금 반대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잠깐 그래프를 하나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면 어떡하냐. 9월부터 다시 코스피의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어요. 무려 1조 원이 넘게 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조 원이 넘게 팔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은 거기다 대고 그 파는 걸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예. 그래서 외국인은 1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해서 최근에 주식 가격, 주식시장 상승세는 대부분 외국인이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연기금도 여기에 팔고 있어요. 연기금도 팔아? 왜?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냐면 한국 주식에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연기금이 우리 주식 좀 사라고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지 않았었나?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연기금들도 한국 주식시장을 의미 있게 이렇게 매수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모두 다 연기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을 안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한국 주식이 상승할 때 우리의 자산은 소외돼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혜를 못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인데 과연 한국 주식이 상승하는데 누가 이익을 볼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볼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 주식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부를 박수 쳐주고 싶진 않아요. 누가 돈을 벌고 이 혜택은 누가 가지고 있냐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주식 안 갖고 있는데 주식시장 올라가면 다 외국인이 가져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산 분위별로 보면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얼마나 갖고 있냐면 평균적으로 7,8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자산이 낮은 분들은 낮은 가계는 얼마나 갖고 있냐면 33만 원이요. 66만 원이요. 그럼 이 양극화가 더 커지겠네. 맞습니다. 100배가 넘게 차이 나요. 아이고. 그러면 이렇게 한국의 주식시장이 오른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과연 계속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는 주식시장이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전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야. 왜냐면 근데 그게 대통령도 분명히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게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말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100일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이때 부동산 시장도 얘기 드렸겠지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식시장이 올라갔는데 정부를 박수치고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득이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올라가는데 누가 과연 돈을 벌고 있고 누가 혜택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저라도 내일 사겠습니다. 좀 소액이지만 어떻게든 좀. 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 내일 그래서 바로 사야. 지금 뭐 끝났는데 이제 지금 사도 돼요? 방송 잠깐 하고 계시고. 지금 거래해야 이 자식아. 자식아 지금 남 좋은 일 시키게 됐다. 아하 그런 또 상황이네. 야 이거 뭐 좋은 일만은 또 아니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도 커지고 외국인만 좋아지고. 야 이거는 조금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열, 뭐 이렇게 격한 어떤 세대의 격차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양극화에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분명히 지적했고, 그런데 오히려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만 오른다는 건 양극화가 더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 사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주식 투자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리고 그동안 계속 잃어만 왔고, 맞아. 그랬더니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어. 오르면 다 팔아버려. 일단 신뢰 좀 올려줘 그럼.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거죠. 같이 갈래? 아니 워낙 당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네. 신뢰를 높이는 과정도 같이 가야 되지만 자산시장이 하는 게 동시에 같이 손잡고 가야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네. 정책이라든지 법률 개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같이 투자하는 문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분들이요 너무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제 주변에도 그 파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박스권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너무 힘들었고 맞아요. 내가 목돈 써야 되는데 못 쓴 상황에서 요 정도라도 아유 됐다 나는 더 이상은 하고 나가신 분들도 있더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신뢰도 올리고 이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완벽하게 같이 가줘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맞아. 그리고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고 이런 노력들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죠. 근데 주식시장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가 제가 없는 볼 게 때. 아니라 오히려 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산 격차는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양극화가 확대되고 사회적 불만은 커지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로 한번 좀 웃고 가려고 했는데 좀 안 좋은 얘기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네. 아니고 자 여러분 저희 폭락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건 또 아니지. 그런 폭락해야 이광수 너가 속이 시원하냐 뭐 이렇게 아니잖아. 아니죠. 아니고 저희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네. 가야 그런 함께 차원에서 갑니다. 이제 박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없긴 네. 없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주식 주가 올라서 좋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수석이나 비서관들이 말 못해. 아닙니다. 그거 안 좋은 게 말 아니에요. 못해.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 없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이재명 정부를 위하는 사람이랑 그런 목소리 내줘야지. 전 진짜 원해요. 전 진짜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내줘야 돼. 그쵸. 본인 욕 먹을까봐 얘기 안 하고 시시하고. 맞습니다. 아니 본인 인기 영화로 인기 필요 없어요. 저 댓글에서 욕 많이 해주세요. 그 얘기 좀 해. 좀.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 올라가는 거 너무 좋다. 네. 저도 20년 동안 저 주식 분석하고 애널리스트 일했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의 주식시장이 3,600 보는 거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거지? 그렇지. 과연 이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좋아지는 건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는 건가? 그 지점에 있어서 이제 고민할 때라는 겁니다. 맞아요. 네. 너무 그래야 좋습니다. 5천 가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늦지 않았다. 네. 이제 시작이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네, 역시 또 욕은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이제 소신 발언인 거예요. 이런 게 욕 먹으면서 진짜 원하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 대한민국이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발언. 그렇죠. 이게 소신 발언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요. 그렇습니다. 함께. 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정부 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진짜 큰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건 뭐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지금 2번 내어놨거든요. 네. 6월 27일에 뭐 대출 규제와 관련한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아서 우리가 박수를 쳤었고 그때 효과가 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에 공급 관련 정책을 내어놓았는데 요게 조금 별로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2번 내놓은 정책이 약발이 다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정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만큼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시는 건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627 정책으로 해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상승률이 둔화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8월 말부터 다시 상승폭이 커지는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그 627 정책은 효과가 있었네. 그렇죠. 우측 하단 쪽. 네. 그러니까 뭐냐면 효과를 냈는데 그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8월 말부터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데 그러네. 대표적인 지역이 성동구예요. 성동구. 성동구가 지금 빠르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수요냐면 갈아타기 수요예요. 갈아타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의 투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1주택자를 선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1주택을 유지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계속 갈아탑니다. 아 똑똑한 집안채 거기서 나온 맞습니다. 말이구나. 거기서 똑똑한 나온 집안채.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거주하지 않아도 1주택자들은 세금 혜택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아타면서 일종의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갈아타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강남이죠. 그러니까 강남까지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 중간,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이 이런 성동구나 마포구 지역이 되고 갈아타기 수요가 들어가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근데 이 갈아타기 수요는 대출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내 집을 팔아서 자금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올란 집을 팔고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627 대책이 정책이 대출이었잖아요. 규제였죠. 그 영향이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서 집을 사는 수요가 갈아타기 수요와 함께 지방에 무로부터 지방의 거주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적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 성동구와 마포구와 이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냐?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건 전 2가지 이유가 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시장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해주니까 갑자기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빨리 사야겠다. 그렇지. 재건축 되기 전에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뭐냐면 사람 또 안 팔려고 그럴 거고. 그렇죠. 근데 두 번째가 사실은 흥미로운 지점이 그러니까 지적해야 될 지점인데 뭐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와주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격이 오르면 정책을 발표할 거야.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요. 그럼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얘기를 했죠.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 얘기가 먹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먹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렇게라도 알리는 거죠 또 근데.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스텝이 자꾸 꼬이는 거죠.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진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아직도 때를 못 벗기고 있다고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르면 저 정책이 꼭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비가 오면 우산을 사고 불이 나면 소화기를 사는 거예요. 이게 됩니까? 안 돼. 불 나기 전에 소화기 마련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잔불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규제하기 전에 가격은 오를 테니까 빨리 사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시장의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규제가 나오기 전에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책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방향성을 잡는 순간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얘기를 할 때 반응은 뭐냐면 경기가 혹시 위축될까 봐. 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위축.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오를수록 경기는 더 위축될 거예요. 오르면. 이거를 이해를 꼭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 부동산 정책 이번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어제가 9일 맞나? 네, 그렇죠. 어제 예, 어제도 관계부처가 모여가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검토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 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이고 어떤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개별적인 정책을 떠나서 네. 저희가 이 정책에 대한 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뭐 부동산 온갖 카페, 커뮤니티 그리고 카톡에 엄청나게 문자하고 내용이 돕니다. 네. 그건 뭐냐면 엠버고라고 해서 이런 정책이 나올 거다라는 게 돌아요. 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아, 그러니까 아니고. 아니요 마지막 마지막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그 왼쪽 건 한번 볼게요. 받은 엠바고. 그래서 첫 번째 주택담보가계대출 4억 제한, 서울 전 지역 투기거열지구 지정 이런 것들이 마치 정부에서 나올 것처럼 엠바고로 시장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풀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누군가요 내 마음의 엠바고라고 해서 돌린 거예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다 혹은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예측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겠네. 그 지점이에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정책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한번 밑에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황현희 네, 황현희 씨 계시잖아요. 네. 이분이 뭐냐면 추석 특집에서 나와서 뭐냐면 추석 이후에 나올 부동산 규제를 예측을 합니다. 네. 근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정책이 실제로 나오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안 미치지. 예상 가능한 거.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봤지 내가 맞췄지. 아. 근데 그렇게 맞춘 사람들이 대부분 집을 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봐봐. 난 정확한 사람이야. 내 말 믿고 그냥 사.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야 폭등이다 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거 안 그렇습니다. 돼.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상황에 맞지만 과거에 없던 예상치 못한 정책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그게 6.27이었다고요. 그때 그랬잖아. 그래서 그렇잖아요. 효과 있었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때 흥분했잖아. 이제 뭐 되나 보다. 그렇습니다. 그런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을 또 잃었어요. 잃었어. 이런 정책이 똑같이 나오면 이게 시장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힌다, 다들 이거. 이렇습니다. 예. 다 내가 맞췄지. 그냥 사시면 돼요. 그렇지. 이렇게 도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이 읽혔어요. 어떤 겁니까? 오르면 나온데 누구나 예측 가능해요. 또 역시 예측 가능해. 자산 시장을 만드는 건 뭐냐면 결국엔 이 정책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저는 어디에서 만드냐면 지금 부동산 정책의 헤드쿼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와 제가 느끼기에는 금감위와 그리고 대통령실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이렇게 방향을 끌어야 되는데 서로 가는 방향이 들려요. 그러니까 목적은 비슷하지만 안정시키려 하고 있지만 네. 방법이 한쪽은 북쪽을 지향하고 있고 한쪽은 남쪽을 지향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해서 97 정책이에요. 뭐냐면 국토교통부는 공급을 많이 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그게 보여주고 아니라고 있지 지금 않습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게 의미 없다고 몇 번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강성필 주목해. 갈 준비하고 통합해서 만들 수 있는 정책의 헤드쿼터가 필요한데 그게 좀 부재하다. 근데 제가 왜 정책을 자꾸 얘기하냐면 지금 정책의 시간입니다. 정책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어떤 쪽 방향성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정책은 세제로는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고 공약으로 약속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거 재고가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거 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문재인 정부 때 보유세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시장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같이 이걸 어떻게 연결상으로 연결하냐면 세금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그건 뭐냐면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전 세계 부동산이 오른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데 우리는 세금 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정치권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해. 아니 세금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도 집값은 올랐다. 이거는 말이 돼. 네. 그렇죠. 근데 세금 올렸더니 집값 올랐다는 솔직히 말은 안 되잖아. 연결이 근데 다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봄이 돼서 벚꽃이 피고 벚꽃이 보러 사람들이 온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봄이 와서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봄이 되면 무조건 여의도엔 사람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거든요. 네, 뭐. 비슷하지만 사실 인과관계 달라요. 이거는 비유 안 들어도 돼요. 네, 그냥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세금을 잘 도입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러면 세금은 박수 받아야죠. 그런 지금 시점이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공시지가 현실화 정도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게 공시지가거든요. 네. 근데 공시지가가 지금 시세에 실제 팔리는 시세 한 69% 정도 되는데 그건 정확히는 뭐냐면 공시지가가 한 10% 낮고 또 공시지가에서 공정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70%더 낮춰준 더 거예요. 낮춰줘.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억의 집이면 10억에 해당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도 낮고 거기에다가 곱하기 0.6 뭐 이거 해주는 게 있어. 더 낮춰줘. 네. 그러면 지금은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집이 10억짜리를 4억으로 쳐주는 거야. 그래서 4억에 대한 세금을 내게끔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현실화하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언론에서 나오던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사실은 세금의 효과는 요건 답 없다는 거죠. 예를 네.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예예요. 예를 들어서 매수가에게 맞춰서 보유세를 내게 합니다. 산 금액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가격의 아파트만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엔. 네.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없던 정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쓰려면. 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썼던 정책을 또 똑같이 써요. 그럼 아무도 반응 안 해요. 이미 다 준비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마 세금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맞죠? 이거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거 앞두고 세금 올린다고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을 보고 저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면 내려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저는 그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6.27 대책은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집을 갖고 있는 세대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7 대책에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값 완연하게 집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이었음에 불구하고 박수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다수의 국민들은 집값의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통해서 안정시킬 수 있다면 저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세금을 도입했는데도 부동산 시장이 오르면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진짜요. 그래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세금을 도입하면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세금 건드리지 마라. 너 죽인다. 뭐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이슈일 거예요.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신 분들은 예민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과거에도 보면 세금을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과장된 측면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부동산 안정화 못 시키면 이게 진짜 이게 큰일인데 이거 참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또 소장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도 계속 말을 하거든요. 뭐냐면 저번에 정책 나왔을 때 이건 뭐냐면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어떤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넣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촉구해야 됩니다. 네, 촉구해야 돼요. 이렇게 놔두면요. 성동구 마포구의 집값이 이제 노원구 강북구로 올라갈 거고요. 다 견인하겠죠. 그다음에 뭐냐면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또 일으킬 거예요. 그럼 네. 집값 폭등을 이어지고 그러면 수많은 보수 언론들이 또 엄청 씹어제껴. 달라서 그러면 또 막-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어. 그럼 주식시장이 온전하겠습니까? 주식시장도 이제 더 이상 못 가요. 그럼 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오른 거 팔아서 부동산 사러 갈 거예요. 아, 그거 흔들린다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주가 오르면 뭐 합니까? 다 팔아서 부동산 사러 갈 건데. 아, 언론은 만약 부동산 서울 부동산에 한해서 부동산 폭등하잖아. 언론은 솔직히 속으로 좋아해. 그래요? 왜냐면 자기 이해관계에 엮여갖고 자기 집도 오르고 좋거든. 아. 근데 겉으로는 이 정부를 막 뒤지게 팹니다. 아, 집값 올랐다고. 예. 그러면은 막 여기저기 당연히 진보 언론은 뭐 쉽겠죠. 야, 중요한 얘기하는데 짐 싸냐 임마? 이 자식이 저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배웠으니까 가서 또 싸워야죠. 예. 네, 여기서 배운 걸로 가서 싸워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최근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언론들이 이제 하나둘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건설사가 보유한 회사들 언론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얽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거를 깨려면 네.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 네, 진짜. 근데 이제 용기에만 자꾸 강요를 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여론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론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광수 소장님 같은 분들이 동작 그만. 동작 그만. 싸우러 가시. 싸우기 뭘 싸우러 안 가신다, 되지. 네. 정말 역할이 크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지금 또 온라인에서 또 전쟁을 한판 벌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분을 또 만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다 일어나셔야 되겠죠? 저는 뭐 온라인 전쟁까지. 아, 전쟁까지 같이 갑니까? 통화에서 좋습니다. 뵙게 네. 이광수 소장님, 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